야! 이 더러운 거짓 새끼들아! 어딜 군부대 정문까지 기어들어와!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찢어진 운동화를 신은 쌍둥이 아이들의 머리채를 움켜쥐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저씨, 제발. 나쁜 사람들이 우리 잡으러 와요. 허름하고 초라한 차림으로 간신히 서 있던 여자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죠. 낡은 후드티는 찢겨 있었고 남자아이의 얼굴에는 맞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누가 봐도 한참을 도망쳐온 흔적이었죠. 입 닥쳐! 네 엄마가 훔쳐간 거 내놓으면 살려줄 수도 있어! 안 그러면! 검은 정장 남자의 손이 허공에서 위협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앞에서 어린아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저 지나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 평범해 보이는 그 남자의 어깨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죠. 준장 계급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차갑고 낮은 목소리. 검은 정장 남자들은 비웃었습니다. 군인 하나쯤이야 뭐 어쩌겠냐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눈앞에 선 이 남자가 특전사 707부대 작전 참모이자 15년 전 사라진 연인과의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윤태산 준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군 권력의 최상층부를 뒤흔들 폭풍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목에 걸린 별 모양 펜던트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15년 전 헤어진 연인, 숨겨진 쌍둥이, 군납 비리에 연루된 고위 장성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폭로하려다 사고를 당한 한 여기자의 마지막 바람. 이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머무는 그곳까지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2025년 11월 어느 토요일 오후 6시 경기도 성남시 특전사 707부대 정문 앞 늦가을 저녁 복귀하는 장병들로 분주한 부대 정문이었습니다. 주말 휴가를 마친 이등병부터 영광급 장교들까지 저마다 군복 차림으로 위병소를 통과하고 있었죠. 검문소 앞에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의 어깨에는 준장 계급장이 선명했습니다. 윤태산 50세 특전사 작전 참모를 맡고 있는 그는 이틀간의 짧은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중이었습니다. 준장님 경례. 위병소의 젊은 일병이 바짝 긴장한 자세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태산은 익숙한 동작으로 답례를 하며 위병소를 통과하려 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저씨. 뒤에서 들린 어린아이의 목소리. 태산이 고개를 돌리자 2명의 아이가 정문 쪽에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쌍둥이처럼 닮은 두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그를 향해 달려왔죠. 민간인은 여기 들어올 수 없어요. 위병이 제지했지만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의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죠. 군인 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여자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낡은 후드티에 찢어진 청바지, 밑창이 떨어져 나간 운동화를 신은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남자아이도 마찬가지였죠. 무릎에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사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굽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무슨 일이니? 나쁜 사람들이 우리 잡으러 와요. 남자아이가 뒤를 돌아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정문 밖에 검은색 에쿠스 세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 5명이었죠. 저 아이들 이리 넘겨주시죠. 선두의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협박도
부탁도 없었습니다. 그저 명령조였죠. 여기는 군사보호구역입니다. 위병이 경고했지만 검은 정장의 남자들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태산이 아이들을 뒤로 돌렸을 때 여자아이의 목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군번줄 형태의 별 모양 펜던트였죠. 태산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그 펜던트를 손에 쥐었습니다. 뒤집어 보니 두 글자가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SY. 박서윤. 15년 전 그가 가장 사랑했고 가장 비겁하게 떠나보낸 여자의 이니셜이었습니다. 태산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봤습니다. 여자아이의 눈매, 남자아이의 이마. 엄마가 그랬어요. 여자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목걸이 있으면 이 군인 아저씨가 우릴 지켜줄 거라고, 이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15년 전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울면서 떠났던 서윤의 얼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던 자신의 비겁한 모습이. 준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병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꽉 잡았죠. 위병, 비상상황실에 연락해. 지금 즉시. 더 이상 떨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부터 내가 직접 보호한다. 검은 정장의 남자가 냉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준장님도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아이들을 지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대체 이 아이들이 무엇을 알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쫓아온 걸까요? 15년 전 당신이 지키지 못했던 그 여자 아직도 살아있을까요? 검은 정장 남자의 비웃음이 차가운 가을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윤태산 준장의 손에 쥐어진 별 모양 펜던트, 그 뒷면에 새겨진 SY라는 두 글자는 15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모든 기억을 한순간에 되살려 놓았죠. 과연 박서윤 기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쌍둥이는 정말 그의 아이들일까요? 물러서십시오. 여기는 군사보호구역입니다. 위병소의 일병이 총검을 앞으로 향하며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죠. 오히려 선두에 선 남자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급한 일이라서 그럽니다. 저 아이들 가출 신고가 들어온 상태거든요. 보호자로서 데려가야 합니다. 차분하고 이성적인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태산은 알 수 있었죠. 저 남자의 눈빛에는 거짓이 가득하다는 것을. 신분증 제시하십시오. 위병이 요구했지만 검은 정장 남자는 대답 대신 재킷 안쪽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 순간 태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군 헌병대를 호출하겠습니다. 준장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검은 정장 남자는 태산의 계급장을 잠시 쳐다봤습니다. 준장, 별 하나, 그리고 특전사 마크. 남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뒤로 물러섰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준장님, 곧 후회하실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5명의 남자들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떠나지 않았죠. 그저 부대 정문방, 약 50m 떨어진 곳에 그대로 주차한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태산은 아이들을 보며 무릎을 굽혔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여자아이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자아이는 여전히 누나를 꼭 안은 채 경계하는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죠.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여기는 위험해. 태산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위병소를 통과하려는 순간 여자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우릴 지켜주실 거예요? 태산이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서 서윤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15년 전 비 내리는 밤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간절한 눈빛이 약속한다.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 위병소를 통과한 태산은 곧장 비상 연락망을 가동했습니다. 작전가입니다. 준장님, 지금 즉시 비밀 숙소 하나를 준비해. 민간인 보호권이야. 알겠습니다. 부대 안삼지구 숙소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곳 말고 본관 뒤편 구 참모 숙소. 아무도 모르게. 전화를 끄는 태산은 아이들을 데리고 부대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점호 시간이라 복도는 한산했죠. 구 참모 숙소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이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자아이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무릎을 감싸 안았죠.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잠깐 기다려. 구급함 가져올게. 태산이 복도로 나가려는 순간 여자아이가 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혹시 또. 괜찮아. 문 잠그고 있어. 금방 올게. 태산은 복도 끝 비상함에서 구급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남자아이의 무릎을 소독하고 거즈를 붙여주는 동안 여자아이는 계속 창밖을 경계하듯 쳐다봤습니다. 이제 말해줄 수 있겠니? 너희 엄마는 어디 계시니? 태산의 물음에 남자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병원에 계세요. 사고를 당하셨어요. 사고? 군군 비리를 조사하시다가요. 여자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는 기자예요. 군대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찾아내는 기자요. 그런데 너무 큰 걸 찾아낸 것 같아요. 그 뒤로 계속 누가 우릴 쫓아왔어요. 태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이름이 뭐니? 박서윤이요. 순간 태산의 손이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직접 듣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군인이 한 분 계신다고. 그분은 절대 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남자아이가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목걸이도 엄마가 만들어주셨어요.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걸 들고 이 부대로 오라고요. 그러면 윤태산 준장님이 우릴 지켜주실 거라고. 태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5년 동안 서윤은 자신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잊지 못했던 거였죠. 너희 둘은 몇 살이니? 14살이요. 14살. 15년 전 헤어진 그해 서윤이 떠난 그 달에서 10달 뒤면 태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혹시 너희 생일이 8월 15일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15년 전 11월 서윤과 헤어진 그달로부터 정확히 9달 뒤였습니다. 태산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죠. 이 아이들은 자신의 아이들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은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것도 모른 채. 아저씨 괜찮으세요? 여자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산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 이름은 뭐니? 전박지민이요. 쌍둥이 오빠는 박지훈이요. 지민과 지훈. 태산은 두 아이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지민의 눈, 지훈의 이마, 그리고 두 아이 모두에게서 느껴지는 자신과 서윤의 흔적들. 엄마는 지금 어느 병원에 계시니?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이요. 한 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아직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태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교통사고, 군 비리 취재, 그리고 아이들을 쫓아온 정체불명의 남자들.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거, 엄마가 조사하던 자료 같은 거 있니?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목에 걸린 펜던트를 벗었습니다. 이 안에 있어요. 별 모양 펜던트의 뒷면을 돌리자 작은 USB 단자가 나타났습니다. 태산이 펜던트 속 초소형 USB를 꺼내 쥐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죠. 이 작은 USB 안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담겨 있길래 누군가는 아이들의 목숨까지 노리는 걸까요? 준장님, 지금 상황실에서 긴급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부대 외곽에 정체불명 차량 7대가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복도에서 들려온 참모의 목소리에 윤태산 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처음 세대였던 검은 차량이 이제는 7대로 늘어난 겁니다. 손에 쥔 초소형 USB, 이 작은 저장 장치 안에 대체 어떤 비밀이 담겨 있길래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쫓아오는 걸까요? 그리고 15년 전 사라진 박서윤 기자는 무엇을 발견했던 걸까요? 태사는 재빨리 USB를 주머니에 넣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작전과 김대위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죠. 무슨 일입니까? 부대 경계 근무자들이 보고했습니다. 정문 외곽뿐 아니라 동쪽 담장, 서쪽 후문 쪽에도 검은 차량들이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치 부대 전체를 포위하는 것처럼요. 태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지금 즉시 경계 태세를 올리십시오. 그리고 헌병대에 연락해 외곽 순찰을 강화하라고 전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준장님, 안에 계신 분들은? 김대위가 방안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지민과 지우는 구석에 웅크린 채 두려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민간인 보호 대상자입니다. 이 일은 작전과장에게도 보고하지 마십시오. 나와 대위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준장님, 이건 규정상 명령입니다. 대위. 태산의 단호한 목소리에 김대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경례를 올리고 복도로 사라졌죠. 문을 닫은 태산은 다시 아이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두 아이는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야. 저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 하지만 엄마도 안전하다고 했던 집에서 사고를 당하셨어요. 지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날도 엄마는 집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밤에 누가 찾아왔고 엄마는 우리 보고 뒷문으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지훈이 누나의 손을 꽉 잡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엄마 차는 멀쩡했는데 엄마만 길바닥에 쓰러져 계셨다고요. 태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교통사고가 아니었던 겁니다. 위장된 살인 미수였죠. 그 뒤로 계속 누가 우릴 찾아다녔어요. 집에도 못 가고 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오늘 아침에 발각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여기로 온 거예요. 지민이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가 항상 이 목걸이를 소중히 간직하라고 했어요. 위험할 때는 이걸 들고 특전사 707부대로 가라고, 윤태산 준장님을 찾으라고. 태산은 두 아이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14년 동안 서윤은 홀로 이 아이들을 키워왔던 겁니다. 그것도 위험한 취재를 하면서 언제 자신이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엄마가 나에 대해 뭐라고 하셨니?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군인이라고 했어요. 절대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빠일지도 모른다고. 지민의 말에 태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엄마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만약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 사람만큼은 우릴 지켜줄 거라고 믿는다고 하셨어요. 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동안 서유는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믿고 있었던 거죠. 언젠가 자신이 이 아이들을 지켜줄 거라고. 미안하다. 태산이 무릎을 꿇으며 두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지민과 지우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태산의 품에 안겼습니다. 14년 만에,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긴 거였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태산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겁한 아버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너희 엄마가 조사하던 게 뭔지 알아야겠어. USB를 확인해 봐야겠다. 태산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군용 노트북이었죠. USB를 연결하는 순간 화면에 여러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국방 조달 비리, 군납 업체 리스트, 고의 장성 연루 증거, 그리고 마지막 폴더, 윤태산에게. 태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폴더를 클릭하자 음성 파일 하나가 나타났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태산 씨, 15년 만에 듣는 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강했죠. 이 음성을 듣고 있다면 아마 제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거나 아니면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태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USB에는 제가 3년 동안 조사한 군납 비리의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수천억 원대의 횡령,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요. 서윤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가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당신이 존경하는 상관도 있을 거예요. 미안해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태산은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개의 문서와 사진, 녹음 파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이름, 육군 대장 강민수, 태산의 현 상급자, 특전사령관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외에도 수십 명의 고위 장성들, 국방부 관계자들, 그리고 군납업체 대표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죠. 이 자료를 공개하면 군 전체가 흔들릴 거예요. 서윤의 음성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윤태산 준장이라면, 당신이라면 옳은 선택을 할 거라고 믿어요. 지민이와 지훈이를 만나게 된다면 제발 지켜주세요. 나 대신. 음성이 끝났습니다. 태산은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 자료를 공개하면 자신의 상관은 물론 군 전체가 뒤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공개하지 않으면 서윤이 목숨 걸고 찾아낸 진실이 묻히게 되는 거였죠. 바로 그때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준장님, 상황실에서 긴급 호출입니다. 김대위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부대 정문에 군 헌병대가 도착했는데 민간인 인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 명령으로? 특전사령관님 지시라고 합니다. 강민수 대장,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태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이들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들은 내가 지킨다. 누가 오든 어떤 명령이 떨어지든. 복도를 걸어가는 태산의 뒤에서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빠 정말 우릴 지킬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은 군대 안에도 있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과연 태산은 자신의 상관, 그리고 군 권력의 정점에 선 사람들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윤 준장, 지금 즉시 그 아이들을 인계하지 않으면 군법 위반으로 처리될 것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강민수 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특전사령관, 육군 대장, 그리고
30년 군 생활 동안 윤태산이 가장 존경해왔던 상관이었죠. 하지만 지금 태산의 손에는 그 존경스러운 상관이 수천억 원대 군납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들려 있었습니다. 과연 태산은 계급과 명예를 버리고 진실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관의 명령에 따라 아이들을 내줄까요? 상황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작전과장을 비롯한 참모들이 모두 태산을 쳐다보고 있었죠. 모니터 화면에는 부대 정문에 도착한 군 헌병대 차량 4대가 보였습니다. 사령관님, 그 아이들은 민간인 보호 대상자입니다. 현재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군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태산이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 강민수 대장의 목소리는 더욱 냉정해졌죠. 윤준장, 나는 지금 명령하고 있어. 그 아이들은 가출 신고가 접수된 상태이고 정식 보호자가 인계를 요구하고 있어. 군이 민간 문제에 개입할 이유가 없소. 하지만 사령관님, 그 보호자라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윤준장, 강민수 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명령 불복종으로 간주하겠소. 지금 즉시 아이들을 정문으로 데려오시오. 이건 최후 통첩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상황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참모들이 태산을 쳐다보고 있었죠. 작전과장 이대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장님, 사령관님 명령이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30년 군 생활, 상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상관은 수천억 원을 횡령한 범죄자였습니다. 이 대령, 잠깐 나와 보시죠. 태산이 상황실을 나와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이 대령이 따라 나왔죠. 대령님은 강민수 사령관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 대령이 당황했습니다. 그야 훌륭하신 분이시죠. 군인의 귀감이시고 만약 그분이 범죄자라면? 예. 태산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강민수 사령관님을 포함한 고위 장성들의 군납비리 증거요. 수천억 원대의 횡령입니다. 이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장님, 그게 정말입니까? 박서윤 기자, 들어보셨습니까? 군비리 전문 기자 아닙니까? 그 기자가 3년 동안 조사한 자료입니다. 한 달 전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계시죠. 하지만 그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위장된 살인 미수였습니다. 태산이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들은 박서윤 기자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이 대령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태산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부대를 포위하고 있는 검은 차량들, 그리고 아이들을 인계하라는 사령관님의 명령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준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산은 천천히 숙소로 걸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지민과 지훈이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봤죠. 아빠 어떻게 됐어요? 태산은 무릎을 굽혀 두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빠가 약속한다. 너희를 지킬 거라고. 설령 그것이 명령을 어기는 일이라 해도. 지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아빠가 위험해지잖아요. 괜찮아. 진짜 군인은 명예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는 거란다. 태산은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USB의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죠. 군납계약서, 비자금 조성 내역, 뇌물수수 녹취록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중 한 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최종 음성 메모.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태산 씨, 만약 이 파일까지 듣게 됐다면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겠죠. 서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이 알려진 것 같아요. 누군가 계속 저를 미행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는 집 앞에 검은 차가 세워져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지민이와 지훈이를 부탁해요. 당신은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정의는 꼭 지키는 사람이길 바랐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태산 씨. 15년 전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날 밤 제가 떠난 건 당신 때문이 아니었어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태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제가 군 비리를 처음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 저를 협박했어요. 당신과 헤어지지 않으면 당신의 군 경력을 끝내버리겠다고. 그래서 저는 떠났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떠난 지 한 달 뒤 제가 임신한 걸 알았어요.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당신이 저를 찾아올 거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혼자 낳기로 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15년 동안 지민이와 지훈이를 키우면서 매일 당신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 눈에서 당신을 봤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태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5년 동안 서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혼자 모든 걸 감당했던 겁니다. 윤태산 준장, 당신이 이 아이들을 만난다면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이 자료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지 권력을 위해 국민을 배신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음성이 끝났습니다. 태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죠. 이 대령? 예, 준장님. 국방부 감찰실과 검찰에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료를 전부 전송하겠습니다. 하지만 준장님, 사령관님께서 나는 군인이기 전에 한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태산이 계급장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명예는 계급에 달린 게 아닙니다. 지켜야 할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짜 군인의 명예입니다. 바로 그때 상황실에서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부대 정문의 군 헌병대뿐 아니라 검은 정장의 민간인들까지 합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언가 검은 물체가 들려 있었죠. 과연 태사는 이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준장님, 계급장 내려놓을 각오되셨습니까? 군수참모 박 대령의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3시 윤태산 준장은 국방부 감찰실에 비리 증거를 전송하고 막 돌아온 참이었죠. 하지만 부대는 이미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특전사령관 강민수 대장의 명령 불복종, 민간인 불법 은닉, 그리고 상관 고발 30년 군 생활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계급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태산의 대답에 박 대령이 비웃었습니다. 그 아이들 때문에 준장님 인생 전부를 걸겠다는 겁니까? 하지만 박 대령은 몰랐습니다. 태산에게 그 아이들은 단순히 보호 대상이 아니라 15년 동안 몰랐던 자신의 피부치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이 새벽 아이들을 노리는 검은 손길이 부대 안까지 침투하려 한다는 것을 말이죠. 과연 한 사람의 용기가 거대한 권력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진짜 용기는 잃을 게 많을 때 더 빛납니다. 2025년 11월 어느 일요일 새벽 3시 40분 경기도 성남시 특전사 707부대 본관. 태산이 본관 사무실에서 나와 숙소로 향하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대부분의 장병들이 잠들어 있었죠. 하지만 부대 외곽에는 여전히 검은 차량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숙소 문을 열자 지민과 지훈이 깨어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밖을 경계하고 있었죠. 자지 않았니? 잠이 안 와요. 무서워서.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사는 두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아빠, 우리 때문에 아빠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훈의 물음에 태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옳은 일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란다. 잘못된 걸 보고도 모르는 척하는 게 진짜 나쁜 거지. 바로 그때 밖에서 희미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산이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죠. 부대 안쪽 PX 건물 근처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여기 있어. 절대 나오지 마. 태산이 급하게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달려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는데 헌병대 순찰 차량이 빠르게 PX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태산이 무전기를 켜서 물었습니다. 준장님, 정체불명 차량이 후문 쪽 담장을 넘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지금 헌병대가 차단 중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문을 포위하고 있던 건 함정이었습니다. 진짜 목표는 후문이었던 거죠. 태산이 PX 쪽으로 달려가는 순간 헌병대 차량 3대가 후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담장 근처에 멈춰 있었고 6명의 남자들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죠. 여기는 군사시설입니다. 즉시 물러서십시오. 헌병대장이 권총을 꺼내들며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정장의 남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법원 영장을 갖고 있습니다. 가출 아동 보호권으로 영장을 제시하십시오. 남자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태사는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위조된 서류라는 것을. 이건 정식 영장이 아닙니다. 담당 판사 서명도 없고 법원 직인도 불분명합니다. 태산이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지금 즉시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불법 침입으로 체포하겠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준장님도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를 막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진 않는다는 걸요. 헌병대, 저들을 체포하라. 태산의 명령에 헌병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본관 쪽에서 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군수참모 박 대령이었습니다. 윤 준장,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박 대령이 차에서 내려 소리쳤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직접 전화하셨습니다. 지금 즉시 아이들을 인계하라고. 불가능합니다. 준장님, 박 대령이 태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 일에 말려들면 준장님 계급도, 명예도, 연금도 다 잃습니다. 30년 군 생활이 하룻밤에 무너지는 겁니다. 태산이 박 대령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박 대령, 묻겠습니다. 대령님은 왜 군인이 되셨습니까? 뭐라고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계급장을 달기 위해서입니까? 박 대령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명예는 계급에 달린 게 아닙니다. 태산이 자신의 계급장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짜 군인의 명예입니다. 별이 멋있어서 군인이 된 게 아닙니다.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된 겁니다. 하지만 저 아이들은 제 자식입니다. 태산의 말에 박 대령이 얼어붙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사랑했던 여자가 낳은 아이들입니다. 15년 동안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들이 알고 있는 비밀 때문에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도요. 태산이 검은 정장 남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들은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입을 막으려는 겁니다. 수천억 원대 군납 비리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요. 박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증거는 이미 국방부 감찰실과 검찰에 전송했습니다. 강민수 사령관님을 포함한 고위 장성들의 비리 증거입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헌병들도 검은 정장 남자들도 모두 태산을 쳐다봤죠. 박 대령, 선택하십시오. 태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계급을 지킬 건지 아니면 정의를 지킬 건지. 박 대령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태산 옆에 섰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정의를 지키는 게 군인의 본분이죠. 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헌병대, 저 차량과 사람들을 모두 부대 밖으로 내보내라. 그리고 후문 경계를 강화하라. 예, 준장님. 검은 정장 남자들이 차에 올라타며 도끼 어린 눈빛으로 태산을 쳐다봤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준장님. 이미 후회하고 있습니다. 태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아이들을 몰랐던 것,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지 못했던 것을요. 하지만 더 이상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차량들이 부대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태산은 알고 있었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숙소로 돌아가자 지민과 지훈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괜찮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싸울 거야. 태산이 무릎을 굽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반드시. 새벽 하늘이 밝아오는 순간 태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부 감찰실에서 온 문자였죠. 준장님이 보낸 자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과연 태산은 군 권력의 최상층부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준장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서윤 기자, 자택 앞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서 추정으로는 방화로 보인다고 합니다. 새벽 6시 정보참모가 급하게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윤태산 준장의 얼굴이 굳어졌죠. 아이들을 부대에서 막아냈지만 저들은 이미 다른 수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증거인멸. 박서윤 기자가 남긴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거였죠. 아빠, 우리 집이 불탔다고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과연 태산은 증거를 지키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부대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전사, 헌병대, 정보부 한 군인의 용기가 조직 전체를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2025년 11월 어느 일요일 새벽 6시 20분 경기도 성남시 특전사 707부대 작전본부. 작전본부에는 특전사 주요 참모들이 모두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작전참모, 정보참모, 군수참모, 그리고 헌병대장까지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태산을 쳐다보고 있었죠.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산이 회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저는 어젯밤 특전사령관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감찰실의 군 고위 장성들의 비리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 증거 속에는 강민수 사령관님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천억 원대 군납 비리의 핵심 인물이십니다. 준장님, 작전과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령관님을 모함하시는 겁니까? 모함이 아닙니다. 증거입니다. 태산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문서들이 나타났죠. 박서윤 기자가 3년 동안 조사한 자료입니다. 군납계약서, 비자금 조성 내역, 뇌물수수 녹취록 모두 명확한 증거입니다. 참모들이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죠. 그리고 박서윤 기자는 한 달 전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하지만 그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위장된 살인 미수였습니다. 태산이 지민과 지훈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 아이들은 박서윤 기자의 자녀들이고 제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10년 동안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증거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목숨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보참모 김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장님, 그럼 어젯밤 부대를 포위했던 검은 차량들은 군납비리에 연루된 세력들입니다. 증거를 없애고 아이들을 제거하려는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께 선택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태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를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별을 달기 위해 군인이 된 게 아닙니다.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된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대령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저는 준장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어서 정보참모 김중령도 일어섰습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헌병대장 최소령도 자리에서 일어났죠. 헌병대가 아이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작전과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남은 참모들은 모두 태산을 지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부터 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목표는 2가지입니다. 첫째, 아이들의 안전 확보. 둘째, 남은 증거 수집. 바로 그때 정보참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예, 정보과입니다. 네, 지금 당장? 김중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장님, 큰일 났습니다. 박서윤 기자가 다니던 신문사 사무실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태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증거를 없애고 있군요. 그리고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대치동 박서윤 기자 자택 근처 아이들 친구 집에서도 수상한 차량들이 배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 집 주소가 어디입니까? 대치동 음마아파트 5동입니다. 태산이 재빨리 지민과 지훈을 불렀습니다. 두 아이가 급하게 작전본부로 들어왔죠. 지민아, 지훈아, 혹시 친구 집에 엄마가 맡긴 물건 같은 거 있니?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작은 녹음기 하나를 친구 집에 맡기셨어요. 만약을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태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헌병대장? 예, 준장님. 지금 즉시 헌병대 병력 10명을 대치동 음마아파트로 급파하십시오. 민간인 보호 및 증거 확보 임무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소령이 급하게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태산은 노트북으로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헌병대 차량 3대가 부대를 빠져나가 서울로 향했죠. 30분 뒤 준장님 현장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아파트 주차장에 대기 중입니다. 아파트 경비실에 협조를 구하고 해당 호수의 주민을 먼저 보호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긴장된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장님, 주민 보호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녹음기를 찾았습니다. 태산의 얼굴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내용 확인 가능합니까? 예, 지금 재생해 보겠습니다. 스피커로 녹음기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태산 씨, 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절박했죠. 만약 당신이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제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오늘 밤 강민수 대장의 측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료를 넘기지 않으면 당신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어요. 태산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넘기지 않았어요. 당신은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정의는 꼭 지키는 사람이길 바랐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민이와 지훈이를 만난다면
나 대신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말해주세요. 엄마는 도망친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하다가 쓰러진 거라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해요, 태산 씨. 1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녹음이 끝났습니다. 작전본부는 조용했습니다. 모든 참모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지민과 지우는 서로를 껴안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태산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헌병대장, 녹음기를 안전하게 부대로 가져오십시오. 예, 준장님. 그리고 정보참모. 예, 준장님.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박서윤 기자, 경호 병력을 배치하십시오. 이제 그분도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태산이 창밖을 쳐다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싸울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 국방부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태산 준장, 내일 오전 10시 국방부 장관실로 출두하십시오. 불응시 군법 처리될 것입니다. 과연 태산은 국방부의 소환에 응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저항할까요? 윤태산 준장, 당신은 지금 군법을 어기고 있어. 이 자리에서 아이들을 인계하고 증거 자료를 반납하시오. 국방부 회의실 장관을 비롯한 고위 장성 10여 명이 태산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소환에 응한 태산은 혼자였죠. 아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박서윤 기자가 목숨 걸고 모은 증거가 들어 있었고 부대에는 자신을 믿고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불가능합니다. 태산의 대답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준장, 마지막 기회요. 지금이라도 명령에 따르면 징계로 끝낼 수 있어. 하지만 태산은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떳떳했으니까요. 과연 한 군인의 용기가 썩은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대한민국 군대 역사상 가장 큰 폭로가 시작됩니다. 2025년 11월 어느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장관실 회의실. 회의실 긴 테이블 한쪽에는 국방부 장관과 고위 장성들이, 반대편에는 윤태산 준장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공평한 구도였죠. 하지만 태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 준장, 자네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네. 국방부 장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식 증거로 채택될 수 없어. 출처가 불분명하고 조작 가능성도 있지. 조작이 아닙니다. 박서윤 기자가 3년 동안 취재한 자료입니다. 그 기자는 지금 의식불명 아닌가? 확인할 방법이 없지. 태산이 주머니에서 또 다른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박서윤 기자의 녹음 파일입니다. 강민수 대장의 측근이 직접 협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장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이미 검찰과 언론사에도 전송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윤 준장, 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자네는 지금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군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봤나? 명예는 거짓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태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진짜 명예가 회복됩니다. 비리를 덮는 게 군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 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국방부 감찰실 조사관들이 따랐죠. 무슨 일인가? 장관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검찰입니다. 군납 비리 건으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민수 대장, 그리고 관련자 12명에 대한 체포영장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장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이 회의실 안장성 2명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재훈 중장, 이동욱 소장, 군납비리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야? 이건 말도 안 돼. 김 중장이 소리쳤지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태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관님, 저는 군인이기 전에 한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국민입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태산의 뒤에서 장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준장 자네는 이제 끝이야.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복도로 나온 태산은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수십 통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죠. 준장님, 강민수 대장 체포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정보 참모. 언론에서 긴급 취재 요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홍보실. 아빠 뉴스 봤어요. 괜찮으세요? 마이너스 지민. 태사는 부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보 참모, 기자회견을 준비하십시오. 예. 기자회견입니까? 네. 오늘 오후 2시 특전사 브리핑룸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국방부를 나온 태사는 곧장 부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는데 이미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속보입니다. 군 고위 장성 12명이 수천억 원대 군납비리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특전사령관 강민수 대장을 포함한. 태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만에 서윤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특전사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죠. 태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준장 계급장이 어깨에서 빛났습니다. 저는 특전사 작전참모 윤태산 준장입니다. 조용해진 회장에서 태산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옳고 그름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명령에 복종하고 계급을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저는 처음으로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은 약한 사람을 짓밟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은폐하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군인이기 전에 아버지입니다. 10년 동안 몰랐던 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여기 섰습니다.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박서윤 기자님이 목숨 걸고 취재한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권력이 정의를 짓밟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있길 바랍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태사는 곧장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헌병들이 경호를 서고 있었죠. 준장님 경례. 수고들 많습니다. 태산이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서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죠. 서윤 씨. 태산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태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서윤 씨? 천천히, 정말 천천히 서윤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이 떠졌습니다. 태산 씨? 15년 만에 들리는 서윤의 목소리. 하지만 그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지민이 지훈이는 어디 과연 서윤은 모든 진실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태산과 아이들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엄마 깨어나셨어요? 복도에서 들려온 지민의 목소리에 중환자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한 달 동안 의식불명이었던 박서윤 기자가 마침내 눈을 뜬 겁니다. 10년 만에 재회, 처음 만나는 아버지와 아이들, 그리고 목숨 걸고 지켜낸 진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지민아, 지훈아. 서윤의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아직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엄마. 두 아이가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가족, 이제야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과연 이들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태산이 선택한 용기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20년 11월 어느 화요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중환자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생명유지장치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죠. 침대에 누운 서윤은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디? 병원이에요, 엄마. 지민이 눈물을 흘리며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 동안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우리 너무 무서웠어요. 지훈도 반대편에서 엄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죠. 미안해, 엄마가 너희를 혼자 두고. 아니에요, 엄마.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민이 태산을 돌아봤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신 그 군인 아저씨 찾아갔어요.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 옆에 서 있는 남자, 10년 만에 보는 그 사람. 윤태산, 당신이 왔구나.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산은 한 발짝 다가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서윤과 눈높이를 맞추며 그녀의 손을 잡았죠. 미안합니다. 10년 동안 정말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미안한 건 저예요. 서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에게 말하지 못하고 떠났잖아요.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 우리 아빠 맞죠?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분이 너희 아빠야. 지훈이 태산을 쳐다봤습니다. 아빠, 정말 우리 아빠예요? 태산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미안해. 네 사람은 침대를 중심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10년 만에,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성된 가족의 모습이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서윤이 태산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자료는 무사했어요? 네. 검찰에 넘겼습니다. 강민수 대장을 포함해 12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다행이에요. 3년이 헛되지 않았네요.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킨 진실입니다.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 창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죠. 하늘 위로 특전사 헬기 세대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상공을 지나며 경내 비행을 하고 있었죠. 헬기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마치 한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뭐예요, 아빠? 지훈이 물었습니다. 부대 장병들이 너희 엄마에게 경례하는 거란다. 태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정보참모 김중령에게서 온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는 특전사 정문 앞에 수백 명의 장병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모두 거수경례 자세를 취하고 있었죠. 그 앞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운 박서윤 기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서윤이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민과 지훈도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가 영웅이에요. 그래, 너희 엄마는 진짜 영웅이란다.
태산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용감한 아이들이야. 엄마를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왔잖니. 며칠 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군납필이 규탄 집회였죠. 사람들은 손팻말을 들고 정의를 외쳤습니다. 썩은 권력을 도려내라. 진실을 지킨 윤태산 준장을 지지합니다. 박서윤 기자의 용기를 기억합니다. 태산은 병원 창밖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시작한 변화가 퍼지고 있어요. 서윤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의미가 있었네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태산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국방부 감찰실에서 온 메시지였죠. 준장님, 추가 조사 결과 비리 연루자 총 40명 확인. 회수 가능 금액 3,500억 원. 준장님의 용기가 군을 바꿨습니다. 태산은 메시지를 서윤에게 보여줬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지민과 지훈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두 손에 음료수를 들고 있었죠. 엄마, 아빠, 주스 사왔어요. 고마워, 아가들아. 서윤이 아이들을 안으며 태산을 쳐다봤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죠? 태산이 무릎을 굽히며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10년 동안 혼자 힘들게 했어.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지킬게. 너희 모두를.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해요. 이제 우리 함께해요. 네 사람의 손이 모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다시 헬기가 날아가고 있었고 저 아래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15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습니다. 사랑과 용기, 그리고 정의가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을 울렸다면 댓글에 용기라고 남겨주세요. 사랑은 때로 계급보다 강합니다. 지켜야 할 사람 앞에서는 계급장도, 권력도, 명예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도 그런 용기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